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밤 공기가 최고급 세단의 방음, 유리창을 뚫을 듯 기세등등했다. 율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내리며 가죽 시트에 몸을 깊게 묻었다. 화려했지만 공허하기 짝이 없는 연말 재개 파티가 끝난 직후였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 위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 그가 머물렀던 호텔 최고층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지훈에게 아첨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언제 무너질지 계산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 위해서 군림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경멸했다. 그는 10년 전 그의 모든 것이었던 서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율성을 지금의 제국으로 만든 것은 그였지만 그 대가는 감정의 소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는 위태로웠으나 그는 그것을 거대하게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무자비하고 냉철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매일 밤 텅 빈 저택에서 어떤 공허함과 싸우고 있는지를. 운전대를 잡은 김 비서는 백미러로 지훈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지훈을 10년 가까이 보좌했지만 여전히 회장의 속을 알기 어려웠다. 회장님, 자택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자료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계적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긍정임을 김 비서는 알았다. 김 비서는 지훈의 그림자였다. 그는 지훈의 성공과 냉혹함을 모두 지켜보았다. 또한 그가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냈던 대상, 서연이라는 여성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강지훈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몰아붙였는지도 전부 보았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 회장의 피로가 유난히 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차량은 한강에 얼어붙은 수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났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부서졌다. 지훈은 문득 서연이 좋아했던 겨울 바다를 떠올렸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아이처럼 묻곤 했다. 지훈 씨, 봐요. 얼음 사이로도 물이 흘러요.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는 억지로 그 감정을 억눌렀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이었다. 특히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의 사촌이자 율성전자의 사장인 박상진이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박상진은 지훈의 이런 감상적인 면모를 알면 분명 이용하려 들 것이다. 김 비서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회장님, 메인 도로의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어 이면도로로 우회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지훈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그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효율성이 강지훈의 유일한 신조였으니까. 이 길이 조금 더 어둡고 외진 길이라는 것만이 차이점이었다. 이면도로는 가로등조차 드문 도시의 뒷골목 같은 곳이었다. 낮에는 작은 공장과 낡은 주택가로 붐볐지만 이 시간이면 죽은 듯이 고요했다. 세단의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훈은 이런 적막함이 차라리 파티장의 소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바로 그 외진 길로 접어들어 속도를 줄이던 순간이었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최고급 세단이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며 급정거했다.
훈련된 운전 실력으로 김 비서는 간신히 전방의 무언가를 피했다. 안전벨트가 지훈의 상체를 강하게 붙들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언가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감았던 눈을 떴다. 뭐지 쓰레기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충격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늦은 밤. 이런 식의 방해는 익숙하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 놓인 검은 물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낡고 바퀴가 망가진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처럼 보였다. 누가 이런 곳에 저런 것을 버렸단 말인가. 김 비서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지훈이 먼저 문을 열었다. 비켜. 내가 보지. 차가운 바람이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는 성큼성큼 그 물체를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짐가방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담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 한쪽을 살짝 걷어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셋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낡은 캐리어를 침대 삼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고양이 새끼들처럼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혹한을 견디고 있었다. 가장 커 보이는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다. 그 아이는 동생 둘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있었다. 중간 아이는 여자아이 같았고 가장 작은 아이는 기침 소리로 보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얇은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작은 솜과 바른 혹한에 붉게 얼어붙 감각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과 배신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생생한 절망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는 왜인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 특히 마디로 보이는 아이의 굳게 다문 입술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고집. 그것이 지훈의 얼어붙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마치 10년간 잃어버렸던 심장의 조각이 저 아이들의 숨결에 반응하는 듯한 기시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김 비서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 회장님이 이럴 수가. 아이들입니다. 당장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아동보호소로 연락을.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절차였다. 당 회장이 이런 문제에 엮이는 것은 그룹 이미지에도 좋지 않았.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김 비서가 반문했. 경찰은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이건 명백한 아동방치. 혹은 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개입했다간. 김 비서의 이성적인 판단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회장의 평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김 비서. 지훈이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저 아이들. 이대로 두면 오늘 밤 얼어 죽어. 경찰이나 보호소가 오기 전에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의 질문을 용납하지 않았다. 차에 태워. 지훈이
자신이 입고 있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이들을 덮고 있던 낡은 담요 위를 덮었. 코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이 아이들의 퀴퀴한 냄새와 섞였다. 회장님, 저택으로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사모님께서 아니, 그보다 아이들의 상태가 김비서는 지훈의 어머니, 즉 율성그룹의 안주인인 신여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꾀지지한 아이들을 보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서연을 쫓아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내 집에 내가 손님을 드리겠다는데 자네 허락이 필요한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비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10년간 모신 강지훈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지극히 사적이고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지우는 가장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깃털 같았다. 미약한 숨결이 그의 차가운 셔츠 깃에 닿았다. 그 미약한 온기가 마치 불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지지는 듯했다. 마디는 그 소리에 잠시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공포나 놀라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체념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지훈과 김비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저항할 힘도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그저 동생들의 손을 더 꽉 쥘 뿐이었다. 그 눈빛, 지훈은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해낼 수 없었다. 김비서와 지훈은 아이 셋을 뒷좌석으로 옮겼다. 순식간에 최고급 가죽 시트는 아이들의 꾀죄죄한 행색과 대조를 이루며 기묘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아이들의 얕은 숨소리, 그리고 가장 작은 아이의 간헐적인 기침 소리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다. 아이들은 지독한 피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롭고도 절박하게 느껴졌다.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히터, 최대로 올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차가 멈췄다. 굳게 닫힌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량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다. 마치 성처럼 보이는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 복장의 중년 여성이 황급히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율성그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베테랑 윤 집사였다. 윤 집사는 뒷문이 열리고 지훈이 잠든 아이를 안고 내리는 것을 보고는 평생 처음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회장님이 아이들은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김비서가 부축해 내리는 다른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의 상태는 이 저택과 단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었다. 조용히 해. 아이들 깨겠어. 지훈은 아이를 안은 채로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계단을 향했다. 따뜻한 물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의사도 불러. 조용히.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명령은 확고했다. 윤 집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은 2층의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손님방 침대에 눕혀졌다. 저택의 주치의가 비밀리에 도착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심각한 동상이나 질병은 없었지만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그리고 막내의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다. 며칠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막내는 주의 깊게. 의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윤 집사가 데려온 하녀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닦고 새 옷을 입혔다. 아이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았다. 마치 지난 몇 년간의 피로를 한꺼번에 자는 듯했다. 지우는 방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씻겨놓은 이 아이들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셋 다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마디의 얼굴, 굳게 담은 입술과 고집스러운 눈매. 왜 자꾸만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윤 집사, 이 아이들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어머니께도. 그는 방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이 아닌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독한 위스키가 들려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지독히도 비이성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아주 미약한 균열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후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켰.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3명의 이방인이 들어왔.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적어도 오늘 밤은 다시 그 차가운 거리로 내보낼 수 없었. 그 이상한 이끌림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마디. 하준이었다. 아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푹신한 감촉과 따뜻한 공기에 오히려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자신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매서운 바람 소리 대신 방 안에는 고요하고 일정한 온기만이 감돌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준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벽은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로 덮여 있었다.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는 기차역 대합실 구석이나 지하철 환풍구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대하고 부드러웠다. 옆을 돌아보자. 동생 하은과 하민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어젯밤의 창백함 대신 따뜻한 온기에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주는 즉각 경계 태세를 취했다. 이곳이 어디인지, 어젯밤 그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항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특히 친절한 사람을 더 조심하라고 말했었다. 하주는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디뎠다. 방은 거대했고 가구들은 앤티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는 노쇠로 만들어져 차갑고 묵직했다. 아이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바깥의 소리를 들으려 했었다. 아주 멀리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주는 동생들을 깨워야 할지 망설였다. 하민이는 아직도 옅은 기침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이곳의 따뜻함이 동생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주는 재빨리 침대 옆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젯밤의 그 남자 강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지훈은 아이들이 깨어났는지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그는 침대 쪽을 바라보다가 구석에 숨어 자신을 노려보는 하준의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은 하준의 눈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경계심과 적의를 읽었다.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짐승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이런 종류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명령하고 지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아이의 눈빛 앞에서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일어났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낮고 거칠게 나왔다. 하준은 대답 대신 동생들이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자신이 위협이 아님을 보이려 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여긴 내 집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은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다. 여자아이는 낯선 천장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이어 낯선 남자인 지훈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오빠. 오빠. 어디야? 무서워. 하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막내 하민이까지 잠에서 깨어나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침소리, 그리고 하준의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새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평생 아이를 달래본 적이 없었다. 울지 마라. 여긴 안전해.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겠다. 그의 딱딱한 말투는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겁먹게 만들었다. 하준은 하은과 하민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지훈을 쏘아보았다. 우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넘길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 고집스러운 눈매에서 또다시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속을 휘저었다. 경찰에는 연락하지 않았어. 지훈이 말했다. 일단 씻고 뭐라도 먹어. 막내는 아픈 것 같으니 의사가 다시 올 거다. 그는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방을 나가려다 말고 잠시 멈춰 섰다. 너 이름이 뭐지? 그가 하준을 보며 물었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들을 한번 돌아보고는 대답했다. 이하준, 얜 하은이, 쟤는 하민이에요. 이하준. 지훈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안에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세 아이는 다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오빠. 저 아저씨 누구야? 우리 잡혀가는 거야. 하은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하준은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몰라. 하지만 일단 하민이 기침이 멎을 때까지만 있자. 여긴 따뜻하니까. 지우는 1층으로 내려와 주방으로 향했다. 윤 집사가 하녀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시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깼다. 먹기 편한 걸로 올려보내. 죽이나 수프 같은 걸로.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미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윤 집사는
지훈의 복잡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신 여사님께서 아침에 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어머니, 신 여사. 그녀는 이 저택의 실질적인 여왕이었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뭐라고 하시던가 별다른 용건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어젯밤 회장님 차가 늦게 들어온 것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내일 있을 이사회 준비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려다 말고 다시 2층 아이들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다. 왜 그 낡은 캐리어 위의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지. 왜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10년 전 그 여자를 떠올리는지.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나 강지훈이요. 어젯밤 그 아이들.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다시 한번 가봐. 혹시 부모를 찾을 만한 단서나 주변 증언이라도 있는지 알아봐. 조용하게 그는 부모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쓴맛을 느꼈다. 아이들을 그런 혹한에 내버려둔 부모가 있다면 찾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각 아이들의 방에는 따뜻한 수프와 빵이 담긴 트레이가 들어왔다. 하녀는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하주는 먼저 빵을 조금 떼어 맛을 보았다.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에 위가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동생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마치 세상의 마지막 음식인 것처럼 먹어치웠다. 따뜻한 수프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듯했다. 하은이는 수프를 먹다 말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라는 말에 하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울지 마.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릴 보고 계셔. 우리가 씩씩하게 잘 지내는지. 하준은 동생들을 달래면서도 이 호화로운 저택이 주는 이질감을 경계했다. 이곳은 자신들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길 위의 존재들이었다. 이 따뜻함은 잠시 빌린 것일 뿐, 곧 다시 추위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둔 작은 나무 나침반을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거 아빠가 준 거야. 언젠가 아빠를 찾아가게 되면. 지우는 서재에서 밤새 준비한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하준이라는 아이의 그 반항적이면서도 슬픈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왜 그토록 그 아이의 눈빛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사업 서류가 아닌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몇 통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풋풋한 강지훈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이 있었다. 지훈은 사진 속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고 고집스럽고 슬픔을 머금은 눈. 그 눈이 오늘 아침 자신을 노려보던 하준의 눈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지훈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돼. 우연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서연은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건넨 돈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버지가 나서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사람을 풀었지만 그녀는 마치 증발한 듯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전화였. 방금 현장 주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 아이들이 근처 공원에서 노숙한 지 몇 달 된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끊어. 지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모가 없다. 몇 달간 노숙을 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가 선택해야 했다. 그들을 다시 보호소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가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그의 냉철한 이성에 반하는 일이었고, 곧 있을 이사회에서 박상진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다. 그때 서재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 집사였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막내 아이를 다시 진료하셨습니다. 상태는 폐렴 증세가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며칠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영양 공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훈은 눈을 감았. 폐렴. 이 추운 날씨에 그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다시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더니 하준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내밀었다.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하민이는 좀 어때? 지훈이 어색하게 물었다. 하준은 지훈의 얼굴을 잠시 살피다가 대답했다. 계속 기침해요. 그리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지훈은 문을 밀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민이는 침대 위에서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에 대보았다. 불덩이 같았다. 윤 집사 당장 해열제랑 물수건 가져와. 지훈의 다급한 외침에 하준과 하은이 놀라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 지훈은 의사에게 배운 대로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간호해 본 적이 없는 서툰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준은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 어젯밤 자신들을 데려온 무섭기만 하던 아저씨가 지금 자기 동생을 밤새 간호할 기세로 돌보고 있었다. 하준의 마음속에서 경계심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율성그룹 본사 70층. 대한민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평창동 저택에 가 있었다. 평소라면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을 서류 결제 라인 위로 그의 만년필이 허공을 방황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민의 얕은 기침 소리와 하준의 고집센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그는 결국 서재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민의 열이 내릴 때까지 꼬박 밤을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다.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를 닦아주고 잠결에 칭얼대는 아이를 어설프게 토닥였다. 그런 행위는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지독히도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만둘 수 없었다. 아이의 미약한 숨결이 1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을 깨우는 듯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방을 나왔고 아이들은 지친 듯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하주는 그가 방을 나갈 때까지 구석에 앉아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의 저기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지훈은 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그것은 그에게 익숙지 않은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오후 이사회 안건 최종본입니다. 그리고 박상진 사장 측에서 오전에 회장님의 개인 동선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건네받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했다. 박상진, 그 교활한 사촌의 움직임 따위는 지금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김 비서, 10년 전 서연이 윤서연을 찾던 팀, 아직 유지되고 있나? 지훈의 뜬금없는 질문에 김 비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왔다.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어떤 유의미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행적은 강릉의 한 작은 병원에서 다시 시작해. 지훈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 땅에 있다면, 아니, 이 지구상에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생사라도 확인해.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날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샅샅이 뒤져 놓친 것이 분명히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물러나자 지훈은 의자에 몸을 깊게 묻었다. 윤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 신여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름. 지훈은 눈을 감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당시 지훈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경영 수업을 받던 젊은 본부장이었다. 그는 차기 후계자였지만 모든 것이 정해진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큐레이터 인턴으로 율성미술관에 들어온 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예술을 사랑했으며 재벌 3세인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맑은 눈, 고집스러운 인매, 그리고 부조리함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 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그의 차가운 삶에 스며든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신여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는 처참했다. 감히 어느 집안 계집애가 내 아들을 넘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신여사는 서연을 따로 불러내 모욕을 주었고 거액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지훈 씨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달라요. 지훈은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나섰다.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셈이냐. 율성을 포기할 수 있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속에 숨긴 채 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지훈이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사라지고 몇 주가 지난 뒤였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발견된 것은 텅 빈 방과 그녀가 남긴 편지 한 통뿐이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이까지 당신들의 세상에서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찾지 말아요.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지만 아버지와 신여사의 방해로 모든 흔적은 지워진 뒤였다. 그 이후로 강재훈은 죽은 듯이 일만 했다. 그는 율성을 차지했지만 심장은 잃어버렸다. 그는 서연과 자신의 아이가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 그 아이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하준이 또래일 것이다. 지훈은 이 끔찍한 연상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지난밤 하민의 이마를 짚었던 그 손길의 감촉이, 그리고 하준의 그 눈빛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서연을 닮은 눈. 그는 다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한 가지 더. 어제 그 아이들. 이하준, 하은, 하민. 그 아이들 신원 조사를 다시 해. 말씀대로 주변 탐문은 했습니다만. 그런 수준 말고.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아예 뿌리부터 파. 출생 신고 기록, 병원 기록, 혹시 거쳐갔을지 모를 보육시설, 대한민국 전산망에 있는 모든 자료를 뒤져 그 아이들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길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것은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지훈은 상관없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이 참을 수 없는 혼란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최고의 신용정보팀을 붙이겠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이례적인 명령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사회가 내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다. 강지훈, 너 지금 미쳤어. 겨우 며칠 만난 노숙자 아이들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셈이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택 2층. 아이들이 머무는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아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그는 방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막 잠에서 깬 듯했다. 하은과 하민은 침대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고, 하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넓은 정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의 등장에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재빨리 동생들 앞으로 와서 막아섰다. 지훈은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민이는 열 내렸나.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죽 먹고 약도 먹었어요. 그 순간 하은이가 하준의 등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저씨, 혹시 초코파이 있어요? 아이의 천진한 질문에 지훈도 하준도 당황했다. 하준이 황급히 하은이의 입을 막았다. 하은아, 신뢰되는 말 하지 마. 하지만 지훈은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자기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그 자신도 어색한 미소였다. 초코파이. 윤 집사에게 물어보지.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을 거다. 그는 더 이상 방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재로 돌아온 그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10년 전 사라진 윤서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진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율성그룹 본사 70층 대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4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정기 이사회였지만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강지우는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새로 만든 가면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날 밤 아이들의 방에서 맡았던 미열과 옅은 우유 냄새로 복잡했다. 그는 간밤에도 하민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열은 완전히 내렸고 아이는 하은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하주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지훈이 건넨 따뜻한 우유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 작은 변화가 지훈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사회 임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회의는 지훈의 비서실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반도체 부문의 경이적인 실적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임원들은 의례적인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보고를 받고 다음 안건을 지시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은 인물을 향해 있었다. 율성전자의 사장이자 그의 사촌. 박상진 상무. 그는 지훈보다 5살 많았지만 직급은 그보다 아래였다. 창업주의 동생. 즉, 지훈의 작은 할아버지 라인이었던 그는 율성그룹의 적통이 아닌 지훈이 회장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박상진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박상진은 지훈을 경멸했다. 그는 지훈이 10년 전 그 여자 서연와의 스캔들 이후 감정을 거세한 로봇처럼 변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 비인간적인 자가 율성을 이끄는 것이 못마땅했다. 동시에 그는 지훈이 이뤄낸 압도적인 성과에 질투를 느꼈다. 그는 항상 지훈의 약점을 찾고 있었고 오늘 드디어 그 실마리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박상진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다. 박 사장, 발언은 절차에 따라 해주시죠. 지훈이 차갑게 제지했다. 아, 물론입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이건 절차보다 더 중요한 우리 율성그룹의 리더십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상진은 일부러 안정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른 임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 그룹 총수의 판단력에 대한 미묘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 사장,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사회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라면 그만두시죠. 지훈의 경고에도 박상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근거가 없는지 있는지는 회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은 연민과 우려가 뒤섞인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께서 이틀 전밤 길거리에서 신혼미상의 아이들 셋을 개인 저택으로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늦은 밤에.
비서 한 명만 대동한 채로 말입니다. 폭탄이 터졌다.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의 평창동 저택은 그 어떤 외부인도 발을 들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런데 노숙자 아이들을 들였다고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이미지와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기이하고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박상진은 임원들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저는 물론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복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성의 총수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시장은 그것을 감정적 불안정성의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 불안정성이라는 말을 또박또박 내뱉었다. 하필이면 중요한 4분기 마감 시점에 회장님의 관심이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10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박상진은 교묘하게 10년 전 서영과의 스캔들을 암시했다. 당시 지훈이 회장직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흠으로 남았던 사건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변명하기를. 그것이 박상진이 노린 그림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는 미동도 없이 박상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상진이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를 짓는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박 사장의 요점은 내가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외면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율성의 리더에게 걸맞은 안정성입니까?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지훈은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며 논점을 비틀어 버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총수로서의 품위와 박상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품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내 개인 사택에서 내가 누구를 돕든 그것은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아닙니다. 박 사장은 율성전자의 경영 실적을 보고할 시간에 내 집 가십거리나 캐고 다닌 모양이군요. 지훈의 시선이 다른 임원들을 향했다. 율성의 임원이 한가하게 총수의 뒤나 밟고 다니는 것을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훈은 박상진의 공격을 리더십 불안이 아닌 사생활 침해와 경영 태만으로 바꿔치기 했다. 박상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강 회장, 모욕은 박 사장이 먼저 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을 짚었다. 율성전자의 3분기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대책 보고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반이라도 본인 업무에 쏟으시죠. 그게 박 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는 박상진에게 한치의 반격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훈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내 사생활은 내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지금 내 보호 하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율성그룹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 응징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거세한 로봇이 아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야수를 목격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박상진은 치를 떨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패배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 네가 감히 그깟 거지 아이들을. 좋아. 네가 그 아이들을 감싸면 감쌀수록 너의 약점은 더욱 명확해지는 거다. 그는 이사회에서는 물러났지만 물밑에서의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그대로 종결되었다. 임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박상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정보가 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의 저택은 완벽해야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정보가 박상진의 귀에 들어갔다. 김 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당장 저택의 모든 고용인들. 최근 통화 내역과 계좌 전부 뒤져. 박상진 쪽 라인과 접촉한 자가 누군지. 색출해내. 당장.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아이들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박상진 같은 하이에나들이 그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준, 하은, 하민.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사회에서 박상진의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나온 강지훈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저택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서두르는지 알 수 없었다. 수조원이 걸린 협상이 틀어졌을 때도 이토록 초조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은 2층의 그 작은 방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내렸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 집사의 다급한 표정과 마주쳤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민 아이가 다시 열이 오릅니다. 아까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주치의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곧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 매캐한 열기와 함께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하민은 침대 위에서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하은이는 그 옆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하준만이 동생의 손을 꽉 잡은 채 방금 도착한 주치의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주치의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심각했다. 회장님,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저택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종합병원으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의 단호한 말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 지금 이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간다면 박상진의 하이에나들이 즉시 냄새를 맡을 것이다. 총수, 신원불명의 아동과 함께 병원 출연.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선했. 안 돼.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치료해.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다 가져와. 율성병원 특실에 있는 장비라도 상관없어. 전부. 주치의는 당황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아이를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낼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주치의는 지훈의 눈빛에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율성병원에서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간호 인력을 호출했다. 몇 시간 만에 아이의 방은 최첨단 의료기기가 들어찬 임시 중환자실로 변했다. 하준과 하은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구석의 작은 소파로 밀려나 있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민에게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벽에 기댄 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상진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이 아이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이 아이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야 했다. 밤이 깊어졌. 윤 집사가 지훈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윤 집사도, 간호사들도 다 나가 있어. 내가 보겠다. 회장님. 하지만 전문 인력이 내가 하겠다고 했다. 그의 고집에 윤 집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방 안에는 기계의 규칙적인 작동음과 아이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지훈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준과 하은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산소 마스크 속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왜 이 아이일까? 왜 하필 이 아이가 자신을 이토록 뒤흔드는 것일까?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이 작은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서툴렀다. 물수건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웠고 아이의 몸을 닦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어설펐다. 하민이 잠결에 칭얼대며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손을 덥석 잡았다. 안 돼. 하고 있어야 해. 제발.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책임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강렬했다. 마치 이 아이를 잃으면 자신의 영혼 일부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였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수십억 달러짜리 MA를 지휘하던 그의 날카로운 두뇌는 오직 0, 1도씩 오르내리는 체온계의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하준이 조용히 잠에서 깼다. 아이는 잠든 하은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소파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훈의 등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라는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의 동생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카락은 땀과 피로로 헝클어져 있었다. 하준은 그 남자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간호사를 부를 것이라 예상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어른들은 항상 그랬다. 처음에는 동정하다가도 자신들이 귀찮아지면 금세 돌변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헌신적으로 하민을 돌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동생을 향한 시선은 한순간도 거두어지지 않았다. 하주는 그 모습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 속 희미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혹은 엄마가 들려주던 동화 속 수호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 차갑고 무서운 아저씨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 휙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준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다.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밤샘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하준은 대답 대신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어제 하은이가 달라고 했던 것을 윤 집사가 몰래 챙겨준 것이었다. 하준은 가장 소중한 비상식량이었던 그것을 망설임 없이 내밀었다. 지훈은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초코파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준은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인정 혹은 신뢰의 시작이었다. 아저씨, 먹어요. 힘내야 함이니 지키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지우는 손을 뻗어 그 초코파이를 받아들었다. 싸구려 과자 하나가 그가 받아본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포장지를 뜯어 한 입 빼어 물었다. 퍽퍽한 초콜릿과 마시멜로가 입안에서 뒤섞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음식에서 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달콤한 위로의 맛이었다. 그때 하민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주치의가 다시 들어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기적입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의 흥분된 목소리에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듯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가 온몸을 덮쳤다. 그는 초코파이를 든 채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하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낯설고 거대한 저택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적어도 저 아저씨가 있는 한 자신들은 다시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얼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었다. 아이는 지훈의 무릎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동생과 그 남자를 함께 지켰다. 하민이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긴 후 며칠이 흘렀다. 평창동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일상의 리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2층 방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하은과 하민은 조심스럽게 거실의 푹신한 양탄자 위를 탐험했고 하주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지훈이나 윤 집사가 건네는 음식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지훈은 다시 그룹 본사로 출근했지만 그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수천억짜리 결제,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그는 문득 하민이가 약을 잘 먹었는지, 하은이가 또 초코파이를 달라고 조르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박상진에게 내 아이들이라고 내뱉었던 그 선언이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굳게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 보고드립니다. 지훈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다. 말해. 먼저 아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보고했다. 세 아이 모두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이름으로만 겨우 기록을 찾았습니다. 모친의 이름은 김미영. 6개월 전 서울 변두리의 한쪽 방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미영. 지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기대했던 이름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모친 사망 후 잠시 아동 보호 시설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동생들과 헤어질 것을 두려워해 이틀 만에 동생들을 데리고 시설을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가 두 동생을 데리고 그 혹독한 거리를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윤서연은 찾았나? 김비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다. 회장님,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됐어. 그냥 말해.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비서는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흔적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회장님 댁에서 나간 직후 강릉의 한 작은 해안마을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서류를 넘겼다. 3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밝혔다. 10년간 그가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다. 3년 전. 이미 3년이나 지났단 말인가. 그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죽었다.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시신은 확인됐나 화장되어 인근 바닷가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사망신고서와 병원 기록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10년간의 집착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김비서에게 손짓했다. 나가봐. 혼자 있겠다. 김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지우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유일하게 원했던 것은 잃었다. 영원히.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혼돈 속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비서는 아이들의 엄마 김미영가 6개월 전에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3년 전에 죽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서연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하준의 눈빛이 서연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그를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겼던 그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극심한 실망감과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섰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하은과 하민이 이전에는 무서워서 접근조차 못했던 것을 중앙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윤 집사가 준 헌 옷가지와 단추 몇 개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준은 조금 떨어진 기둥에 기대어 동생들을 지켜보고 그때 하은이가 무언가 작은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민이가 그것을 뺏으려 하자 하은이가 소리쳤다. 안 돼. 이건 내 보물이야. 엄마가 줬단 말이야. 하준이 동생들을 말렸다. 하은아. 시끄러워. 그러다 부서지겠다. 이리 줘. 아이들끼리 옥신각신하는 사이 그 작은 물건이 하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와 대리석 바닥을 굴렀다. 대구르르. 그것은
정확히 지훈의 구두 끝에 와서 멈췄다. 지훈은 감정 없는 얼굴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낡고 손때 묻은 나무의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나무로 만든 나침반이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동시에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나침반을 알아보았다. 절대 잊을 수 없었다. 11년 전,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던 초봄의 바닷가. 그가 서연에게 장난처럼 건넸던 싸구려 기념품이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혹시 길 잃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길 찾으라고. 그가 농담처럼 말하자 서연은 그것을 보물처럼 받아들며 웃었었다. 이게 내 가장 소중한 보물 1호예요. 절대로 안 잃어버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쥐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불타는 듯 하준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혼란으로 갈라져 나왔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의 살기 어린 기세의 하준이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동생들 앞으로 나섰다. 그건 우리 엄마 거예요. 네, 엄마.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미영이요. 하준이 대답했지만 지훈의 흉흉한 기세에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건 윤서연 거야. 하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이가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지훈은 하준의 반응에 확신을 얻었다. 아이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내 엄마가 이 나침반에 대해 뭐라고 했지? 똑똑히 말해. 지훈이 하준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다. 하준은 겁에 질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항상 간직하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언젠가 우리 아빠를 찾는 길이 되어줄 거라고 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폭발했다. 보고서는 서연이 3년 전에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 김미영은 6개월 전에 죽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은 틀림없이 서연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나침반을 엄마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이 못은, 이 끔찍한 불일치.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번개처럼 스쳤다. 만약 서연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만약 3년 전에 사망 기록이 가짜라면 김비서. 그는 아이들을 그 자리에 둔 채 서재로 폭풍처럼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고서. 전부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아니, 내가 직접 하지. 지훈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3년 전 윤서연의 사망 기록. 그 병원. 그 의사. 사망 신고를 한 사람. 전부 다 다시 파헤쳐. 그리고 6개월 전 죽은 김미영이라는 여자. 그녀의 모든 것을 가져와. 사진, 필적, 유품. 모든 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 감히 나를 속였어. 그는 손 안에 작은 나침반을 3개 움켜쥐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10년간의 추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진짜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다. 율성전자 사장실. 박상진은 최고급 베네치안 블라인드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을 등진 채 값비싼 시가를 짓씹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그의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들끓어 올랐다. 그는 강지훈을 과소평가했다.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그깟 거지 아이들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낼 줄은 몰랐다. 내 아이들. 박상진은 지훈이 내뱉었던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10년간 로봇처럼 굴던 강지훈에게서 처음 본 균열이었다. 박상진은 직감했다. 그 아이들이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황 실장, 자네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황 실장은 박상진의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해온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다. 강 회장 저택에 들어간 그 꼬맹이 셋. 다시 파. 박상진이 뿜어낸 연기가 방안을 채웠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어미는 죽고.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따위 겉핥기식 보고 집어치워 박상진이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껐다. 강지훈이 왜 그 아이들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란 말이야. 그 아이들 어미라는 김미영이라는 여자. 그 여자부터 뼈까지 발라내. 시체라도 파헤칠 기세로 뒤져. 박상진은 강지훈의 빈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안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훈이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자신이 그룹을 차지할 기회가 커진다고 믿었다. 그는 그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황 실장에게 거액의 자금이 든 법인 카드를 던졌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 사람을 사든 불법적인 방법을 쓰든 증거를 찾아. 황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강지훈의 정보팀과는 다른 경로를 택했다. 그는 아이들이 발견되었던 어두운 이면도로 주변의 밑바닥 인생들부터 접촉했다. 노숙자들, 폐지 줍는 노인들, 24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뿌렸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는 김미영과 아이들이 머물렀던 쪽방촌의 관리인을 찾아냈다. 김미영아, 그 병약하던 여자, 애들 셋 데리고 참 딱하게 살았지. 관리인은 황 실장이 내민 두툼한 돈 봉투를 보고 눈을 빛냈다. 애들 아빠는 본 적도 없어. 혼자서 애들 키우다 병들어 죽었지. 6개월쯤 됐나 황 실장은 관리인을 구워 삶아 김미영이 남긴 유품이 있는지 물었다. 유품이랄 게 뭐 있나? 다 쓰레기지. 근데 애들이 도망친 보육원에 서류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은데. 황 실장은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아이들이 단 이틀 만에 탈출했다는 그 아동 보호시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심야의 시설의 기록 보관실에 잠입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박상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수 없었다. 기록은 허술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간단한 인적 사항이 전부였다. 황 실장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미영이라는 이름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김미영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박상진은 황 실장의 더딘 보고에 노발대발했다. 무능한 놈 고작 여자 하나 뒷조사도 못해. 강릉 강 회장 놈이 그 여자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쳤던 곳이 강릉이야. 그쪽이랑 연결고리가 없는지 확인해봐. 박상진은 10년 전에 스캔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황 실장은
박상진이 던져준 강릉이라는 키워드를 물고 늘어졌다. 그는 강릉시의 모든 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기록을 찾아냈다. 산모의 이름은 김미영이 아니었다. 윤, 서, 연. 황 실장은 낡은 차트에서 희미하게 바랜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그 출생 기록 옆에 적힌 신생아의 이름, 이하준. 황 실장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박상진에게 보고했다. 박상진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하하, 윤서연 그랬군. 그랬어, 강지훈. 이 위선자 새끼, 그는 10년 전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스캔들의 여주인공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황 실장. 당장 그 출생 증명서 원본.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 윤서연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증거. 그 꼬맹이 셋이 전부 강지훈의 핏줄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 박상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의 최측근을 불렀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하게. 명분은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및 리더십 결격 사유로 하지. 박상진은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 그의 유일한 약점. 박상진은 강지훈이 그 아이들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저택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네가 감싸면 감쌀수록 내 무덤은 깊어지는 거야. 강지훈, 네가 이룩한 모든 것, 내가 전부 빼앗아 주지.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어떻게 끌어내릴지 잔인한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계략은 이제 막 가장 어두운 시면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폭풍전야. 강지훈의 서재는 전쟁 지휘본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낡은 나무 나침반은 그의 책상 한가운데 마치 모든 혼돈의 중심점처럼 놓여 있었다. 10년간의 추적이,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 작은 물건 하나로 집약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가동시켰다. 3년 전 윤서연 사망 기록. 그걸 보고한 놈이 누구지?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아니, 그럴 시간 없어. 그 기록이 생성된 병원,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화장을 진행한 업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속였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배신감은 김 비서가 아닌 이 모든 것을 조작한 미지의 세력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김미영이라는 이름과 윤서연이라는 이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6개월 전 사망한 여자와 3년 전 사망했다는 여자, 그리고 그들의 교집합에 존재하는 새아이와 나침반. 퍼즐 조각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곧장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열리자 하준이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즉시 일어섰다. 아이는 며칠간의 안정된 생활로 뺨에 살이 조금 올랐지만 눈빛의 경계심은 여전했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하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그 낡은 나침반이 들려 있었다. 다시 묻겠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내 엄마, 김미영이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는 나침반을 아이의 눈앞에 내밀었다. 하주는 지훈의 살기, 어린 기세에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 나침반을 보고 눈이 커졌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유품이었다. 하주는 지훈의 얼굴과 나침반을 번갈아 보았다. 이 아저씨가 이걸 알아본다. 이 아저씨는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민을 살려냈던 그 밤의 헌신적인 모습과 지금 분노에 찬 얼굴이 겹쳐졌다. 하주는 침을 삼켰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직감했다. 엄마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김미영이라고 했지만 가끔 저한테는 하준아, 엄마 이름은 원래 윤서연이야. 잊으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계속 말해.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주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하민이 아팠던 그날 밤. 이 남자가 보여준 진심이 아이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린 것이었다. 엄마는 항상 아팠어요.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릴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자주 옮겼어요. 하주는 주먹을 꽉 쥐었. 그리고 아빠 이야기도 하셨어요. 서울에 아주 높고 추운 곳에 계시다고. 우릴 만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빠. 네. 하주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나침반의 가죽 케이스였다. 이 나침반,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아빠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 나침반이 아빠에게 가는 길을 알려줄 거라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미영은 윤서연이었다. 서연은 죽지 않았었다. 적어도 3년 전에는 그녀는 그의 아이 셋을 낳고 10년간 그를 피해 혹은 그의 가족들을 피해 도망다녔다. 그러다 6개월 전 병들고 지쳐서 차가운 쪽방에서 홀로 죽어갔다. 지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어머니. 그가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힘. 10년간 자신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율성그룹의 안주인. 신여사. 그의 어머니. 그녀가 서연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위장하며 손자들의 존재를 은폐했던 것이다. 바로 그 시각. 박상진의 지시를 받은 황 실장은 강릉의 한 작은 보건소 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이미 10년 전 이하준의 출생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지훈이 내 아이라고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황 실장은 보건소 직원을 매수해 폐기 직전에 낡은 기록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7년 전과 5년 전의 기록. 김미영이라는 산모가 출산한 두 아이의 기록이었다. 하은, 그리고 하민. 그런데 그 기록 서류철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산모 김미영이 긴급 수혈을 받으며 작성했던 보호자 동의서였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그것은 강지훈의 이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김성철 비서. 10년 전 강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을 보좌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바로 그 비서의 이름이었다. 황 실장은 손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강 회장 측에서 윤서연의 출산을 알고 있었고 김미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그녀를 관리했다는 증거였다. 하준, 하은, 하민, 이 셋은 모두 강지훈의 핏줄이 틀림없었다. 잡았다. 황 실장은 즉시 박상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100%입니다. 셋 다. 강 회장의 핏줄이 맞습니다. 선대 회장께서 직접 개입한 흔적입니다. 박상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잘했어. 황 실장 당장 그 서류 전부 챙겨서 서울로 와.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지우는 하준의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머리카락과 하준이, 하은이, 하민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칫솔이든 뭐든 좋아. 율성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장. 지금 당장 내 저택으로 오라고 해. 24시간 내로. 아니, 12시간 내로 결과를 가져오라고.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았지만 박상진과 어머니 신 여사를 향한 전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방금 3년 전 서연 씨 사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의사는 해외로 이민 갔으며 사망 신고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리인의 배우에 어머니겠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됐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6개월 전 사망한 김미영. 그녀가 윤서연 본인이 맞는지야. 확인했습니다. 쪽방촌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의 필적. 10년 전 서연 씨가 회장님께 보냈던 편지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쿵.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10년간 혼자서 그의 아이들을 지키다 죽었다. 그가 이룬 모든 부와 권력은 그녀와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어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피의 복수뿐이었다. 율성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집 사유는 그룹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안건이라는 모호한 명분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이것이 평범한 회의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상석에는 강지훈이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회의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의 좌측,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신 여사가 우아하지만 차가운 기품을 뽐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례적인 친자 확인 검사 지시를 보고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훈이 그 천박한 아이들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박상진이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장의 제지를 무시하고 단상으로 난입했다.
의장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율성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는 강지훈 회장의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박상진은 이 반응을 즐기며 준비한 스크린에 황 실장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것을 보십시오. 강릉의 한 산부인과에서 10년 전 발급된 출생증명서입니다. 산모의 이름, 윤서연, 그리고 신생아의 이름은 이하준입니다. 신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상진이 저것을 어떻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상진은 하은과 하민의 출생 기록까지 띄웠다. 비록 산모는 김미영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10년 전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쫓겨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년간 은폐해 왔습니다. 그는 쐐기를 밟기 위해 아이들의 현재 사진을 띄웠다. 비록 저택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료에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지내던 시절의 비참한 모습이 함께 편집되어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핏줄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 아이들을 저택으로 몰래 들여 감금하다시피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성을 이끄는 총수의 도덕성입니까? 박상진은 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불안정 상태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지훈 회장은 당장 이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지훈의 변명 혹은 분노를 기다렸다. 신 여사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강지훈은 저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박상진을 명예훼손으로 쳐낼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다시 한번 깨뜨렸다. 그는 박상진이 모든 말을 끝낼 때까지 미동도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대단하군요. 박 사장, 내 뒷조사를 하느라 율성전자 경영은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실려있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박상진을 지나쳐 스크린 앞에 섰다. 박상진 사장의 말에 몇 가지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손짓했다. 김 비서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첫 번째 서류가 모든 주주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제 율성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발급된 공식 보고서입니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뒤적였다. 거기에는 강지훈과 이하준, 이하은, 이하민 세 아이의 유전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다. 결과는 주스조 999% 친자 관계 성립. 박 사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저 아이들, 이하준, 이하은, 이하민, 제 아이들 맞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이자 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제 상속자들입니다. 박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이 인정했다고 스스로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내가 10년간 이 아이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여기서부터 박 사장의 저열한 소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훈은 스크린의 사진을 자신의 자료로 바꿨다. 그곳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6개월 전 사망진단서와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3년 전 사망진단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여러분은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박 사장은 저 두 여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제 아이들의 어머니 윤서연입니다. 신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회의장 멀리서도 보였다. 누군가 지훈이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10년 전 제게서 그녀를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가 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김미영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평생을 도망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얼음 같은 분노였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가짜 사망신고서를 만들어 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못하도록 제 아이들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 묶음을 배포시켰다. 이것은 그 가짜 사망신고를 처리한 병원과 담당 의사, 그리고 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법인 계좌 내역입니다. 그 계좌는 신 여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유령 법인의 계좌였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신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휘청이며 다시 주저앉았다. 지훈아, 너 어떻게? 어머니. 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박상진은 탐욕 때문에 내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제 아이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훈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한 재벌 가문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다시 박상진을 바라보았다. 박상진 사장, 당신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그 자료들, 사설 탐정 고용, 주거 침입, 병원 기록 매수, 전부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당신은 경영권은커녕 당장 검찰 조사부터 받아야 할 겁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턱짓했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박상진의 양팔을 붙들었다. 이거나 강지훈 이놈, 네가 감히. 네가 감히. 박상진은 발악했지만 허무하게 회의장에서 끌려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처럼 앉아있는 신 여사뿐이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잃어버렸던 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하준, 하은, 하민의 밝은 사진을 띄웠다. 어제 저택 정원에서 처음으로 웃었던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닙니다. 제 아들, 제 딸입니다. 오늘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 호적에 올릴 것이며 율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제 사생활로 인해 율성의 가치가 흔들릴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각오로 율성그룹 또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끝났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오히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인간적인 명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았고 현재의 적을 제거했으며 미래의 상속자를 공표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그는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장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율성그룹 본사는 거대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상진은 회의장에서 끌려나간 직후 불법적인 사찰 혐의뿐만 아니라 강지훈이 그동안 조용히 수집해온 율성전자 내부의 거액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캐려다 오히려 자신이 묻어두었던 모든 범죄의 무덤을 스스로 파헤친 꼴이 되었다. 신 여사는 보안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꼿꼿했던 허리는 무너져 내렸고 우아했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서재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처소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아들은 그리고 율성그룹이라는 왕국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강지훈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방을 찾았다. 신 여사는 짐을 싸고 있었다. 10년간 아들을 속이고 손자들의 존재를 유기했던 대가는 가혹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율성재단의 모든 직위와 권한, 내일부로 정지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법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룹의 치부를 한 번 더 드러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서연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하준이와 하은이, 하민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신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10년 전 서연을 잃었던 아들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한 아버지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2층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회장이었지만 지금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가 해본 그 어떤 MA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하준, 하은, 하민, 세 아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낮은 소파에 몸을 낮춰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무 나침반과 금고 속에 간직해왔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젊은 지훈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윤서연이 있었다. 하준아, 하은아, 하민아, 그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너희 엄마 이름이 김미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우는 사진을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 본 적 있니? 하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기억하는 아픈 엄마가 아닌 너무나도 밝고 건강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아저씨가. 이 사람은. 하준이 놀라 지훈을 헛바라 보았다. 그래,
나다. 지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애써 참았다. 너희 엄마, 윤서연은 나하고 아주,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어. 내가 너희들의 아빠다. 그가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그 무게에 놀랐다. 하은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요. 하은이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주는 달랐다. 그럼 왜 우릴 버렸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아플 때까지? 왜 우릴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몰랐어. 너희가 태어난 것도, 서연이가, 너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도. 나는 몰랐어. 할머니가 모든 것을 속였단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가족의 잘못을 아이들 앞에서 고백했다. 나는 너희 엄마가 3년 전에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어.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너희를 찾지 못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하준아. 지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 강지훈이 아닌 아버지 강지훈으로서.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마디로써 짊어져야 했던 모든 무게와 서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어설픈 손길로 하준을, 그리고 하은과 하민을 함께 끌어안았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잃어버린 10년과 죽은 서연을 위해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평창동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하민은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고 저택의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하은이는 발레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저택의 모든 하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하주는 학교에 입학했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더 이상 경계의 눈빛은 아니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고 지훈의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갔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칼퇴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수천억짜리 계약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더 중요해졌다. 그는 서툰 솜씨로 하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하준의 수학 숙제를 봐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그리고 가족이 되는 법을 10년 늦게나마 고통스럽게, 하지만 충실하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 서연의 첫 번째 기일은 아니었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첫 번째인 추모의 날이 왔다. 김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연은 강릉의 작은 바닷가에 뿌려졌다고 했다. 지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묘비 대신 지훈이 서연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작은 하얀색 돌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10년 전 그가 서연에게 나침반을 주었던 그 바다와 닮아 있었다. 지훈은 하민을 안아들고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주는 그의 옆에 섰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찾았어. 하준이